아닙니다. 안 하는 겁니다. 저는 공시가격 현실화 이렇게 토지 다르고 아파트 다르고 빌딩 다르고 지역 다르고 이런 거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불사조 포럼의 연구 책임위원이고 민주평화당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주현 의원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사실은 경제나 민생과 관련된 특히 부동산 정책, 그리고 교육 정책,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한 부분, 또 공공부문을 재편하는 문제 등에서 굉장히 강하게 개혁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부동산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저희 민주평화당에서 공급 확대를 하는 것이 분양 3법,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또 분양가 상한제 등의 이 분양 3법의 통과 없이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집값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견제를 했었고요. 또 이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맞지만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서 오히려 세금 중과세가 아닌 세금 혜택을 엄청나게 주고 있는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보유세 강화하는 의미가 매우 제한된다. 그리고 공공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분양해버리면 안 된다. 또 공공주택을 또 한 개개인에게 분양해버리지 말고 계속 그것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는 등의 굉장히 실질적인 대안들을 제시를 해서 국토부를 견인해내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공시지가 현실화하는 토론회를 이렇게 정말 강호의 모든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렇게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계시는 우리 정수연 박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정수연 교수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런 데 와서 이제 발표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해외에도 이런 프로퍼티 텍스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과세평가제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있는데 오히려 미국 제도보다 우리나라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것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래서 또 해외 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바꿔야 정확하냐면 시장 가치를 찾자라고 얘기를 해야 정확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도 그 공시가격에 대해서 그 정확한 마켓 밸류를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거고요. 다들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포착하고 계시는 현상은 공시가격이 왠지 옆에서 발생한 실거래보다 상당히 낮다라는 겁니다. 또 그걸 이제 정부에 물어보면 시세 반영률이라는 게 있어서 60%나 80%를 반영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세 반영률 60%나 80%를 반영할 때 그 반영의 대상은 뭡니까? 미국 같으면 아마도 그것이 마켓 밸류일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마켓 밸류라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모두 공개되며 실거래 반영률이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비율이 또 같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산정 가격이 무엇을 곱하는 건지 알려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투명성, 트랜스페어런시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또 하나 제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마켓 밸류란 여러분이 시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은 프라이스입니다. 그것은 가격이고 미국에서 과세감정평가사, 어세서 또는 프로퍼티 어프레이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켓 밸류를 찾는 사람들이지 프라이스를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거래가 없는 주택에 대해서도 그 거래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어떤 압력에도 노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아파트가 오늘 내놨을 때 내일 팔리는 이런 기이한 일시적인 그러한 현상이 아니고 충분히 시장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일정 기간 동안 노출되었을 때 팔리는 어떠한 그러한 가정을 만족하는 밸류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평가사들에게 물어본 적이 없고 가격만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조세 저항을 염려해서 공시비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율을 가지고 눌러왔었죠. 공시비율은 지금 주택가격 공시제도에서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조사선정 지침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택에만 있고요. 사실은 지금 어느 문서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 현실화율이라는 것이 공시지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납세자들에게 마켓밸류는 통지되지 않은 채로 그냥 조세저항을 생각해서 중앙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올해에는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 몇 프로로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명령이 하달되면 평가사들이 그러한 것들을 적어내곤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그 사실은 공시제도의 어떤 적정성을 제고한다든지 하는 논의들이 모두 다 중심을 잃고 필요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돼서 상당히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이 분석은 아니라 글을 좀 길게 썼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2018년에 계속 논의되어 왔던 논점들은 저것이죠. 과세 표준이 무엇이냐? 주택 공시 가격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한 것을 60%로 주택은 되어 있으니 그것을 80%, 100%까지 올리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주택 공시 가격은 그렇다면 정확한가라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 공시 가격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마켓 밸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켓 밸류를 100% 평가사들이 만들어내면 거기에 그 공정시장 가액비율이랑 비슷한 것이 뭐냐면 어세스먼트 레이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과세 적용률이라고 하는데 과표 적용률 같은 걸 만들어서 내년에 필요한 그 예산을 나눠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분담하려면 이 비율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매년 이거를 변동을 시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지금 복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고친다 그러면 사실 이걸 60%, 80% 올리는 것은 그 미국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다만 차이는 뭐냐? 주택 공시 가격이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그 비율만을 고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언론에서 많이 지금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에 시세 반영률이 50%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왔었습니다만 그것은 이 언어 자체가 틀렸습니다. 문장 자체가. 왜냐하면 공시가격은 산정가격이라는 것에 공시비율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곱합니다.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겁니다. 제가 쓴 글의 앞부분에는 우리나라 공시가격 제도의 변천사가 쭉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사실 우리나라의 주택 공시가격 제도 외에 비주거용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그 만드는 방법도 다르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연역에 제가 그려놓은 그림만 봐도 사실 우리는 이 현실을 바꾼다고 해서 그 조세 형평성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그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납세자들 모두에게 동일해야 됩니다. 누구는 상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고 누구는 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낸다면 그 구조는 이미 조세 불형평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세 개혁의 문제로 다루려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은 주택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정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공시가격에 곱하기 1.25배를 하시면 산정 가격이 나옵니다. 산정 가격은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 실거래 신고 가격이 있고 거기에 시세 반영률을 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공시가격 11억 2천만 원짜리 주택을 보신다면 그것은 공정가액 시장 비율을 곱해서 6.72억의 과세 표준이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블랙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산정 가격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는 가격은 원래는 14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실거래 반영률, 시세 반영률이라고도 하죠. 그러한 것을 곱하는데, 자, 실거래 신고 가격을 대충 뭐 해가지고 혹시 평균을 내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실거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지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대해서 어떤 실거래를 적용해서 이 과표가 나왔는지를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납세자들에게 그 과표를 통지할 때 금액만 적어주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설명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친절한 조세 제도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설명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표 통지서에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 가치가 무엇인지, 시장 가격이 무엇인지, 여러분 주택 주변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거래 중에 이상 거래는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을 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납세자가 기꺼이 그 세금을 낼 수 있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것이 제가 오늘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세금을 덜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가진 중산층으로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싶은데 더 많이 낼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죠? 특히 제 주택이 만약에 저 제주도에 사는데 제가 산속 깊숙이 산다면 그리고 인근에 마을이 없어서 거래가 한 번도 안 된다면 제 세금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로 제가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산정에서 특히 실거래 신고 가격을 이렇게 참고하게 되면 거래가 많은 지역에 사는 그런 주민들의 주택이 세금이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많이 발생했으니까요. 특히 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 뭐 투기의 대상이 된다거나 내가 이걸 사놓으면 뒤이어 바로 수요자가 대기하고 있겠지라는 곳이라면 더 높은 세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로 생각하면 돈 벌었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서울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수도권 이외의 시장은 전혀 다른 시장이고요. 그러한 경우에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히 외지에서 온 투기꾼들에 의해서 멀쩡하게 잘 지내던 주민들이 세금이 올라가서 당황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2015년 이후 3년 동안 있었고요. 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이고, 그렇다면 이제 잠시 제가 이제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어떤 아파트 단지 하나를 가지고 공시가격을 쌓아 올렸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실거래 가격입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2018년 1월 1일의 공시가격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2017년에 발생한 그 단지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빨간 층이 로얄 층인 것 같아요. 빨간 쪽이 그 공시가격이 제일 높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현실화율이 얼마인가 뭐 이렇게 이걸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또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지금 빨간 쪽이 하나 둘 셋 3층이면 3층에 있는 거래만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보면 5억 5천 뭐 이렇게 쭉 있죠. 그거만 가지고 해야 되나? 아니면 단지별 전체로 하나? 뭐 이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미국 같으면 다 그 산식이 정확하게 공개가 되고 설명이 됩니다만 이렇게 쌓아 올려서 보신 적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실거래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실거래 가격은 동과 호수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만 공개가 되고 있어서 이걸 쭉 모았는데요. 이걸 지금 보면 현실화율 혹은 시세 반영률이 한 60%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정 가격은 이미 그 1.25배 해야 되거든요. 거의 80%에 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세 반영률을 지금 높인다고 한다면 어떤 아파트는 제가 지금 다른 거 분석한 거는 거의 100%에 달해 있거든요. 그럼 120%? 이게 시세 반영률이라는 게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 다음 거는 뭐냐면 조금 더 비싸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낫다고 해야 되나? 이 아파트가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도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지금 조금 그 반으로 건물이 갈라진 것 같죠? 이거 기역자 형태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빨간 부분이 이제 제일 높은 가격이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실거래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거래 그 어떤 공개된 자료들을 갖다가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2억 5천이라고 써놓은 거 보이시죠? 18층에 2억 5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지분거래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거래에 공개되는 자료들은 지분거래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지분거래일 리는 없죠. 그래서 이거를 등기부등본을 18층을 전부 다 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동호수를 모르니까. 예. 그래서 전부 다 떼봤더니 이걸 제가 지금 등본을 가지고 있는데 확실한 다운계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마구 섞여 있는데 이거는 충분히 거르고 있는지 안 물어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일반 국민들이 연구 목적이나 어떤 분석 목적으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땐 제외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당장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 자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또 하나는 956세대인데 2017년 거래된 것은 185세대입니다. 거의 한 18.5%. 그런데 이 단독 다가구 쪽으로 가면 거의 뭐 한 반경 내에 단독 다가구 주택의 거래는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10%도 안 되는 거래에 의해서 나머지 90% 사람들의 세금이 결정되는 것이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또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거래가 빈번한 것은 5억 이하의 아파트,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는 3억 이하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주로 사는 특히 아파트가 어떤 그 세금을 올리는데 주요 집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거를 보여주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팍팍 올릴 수 있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실거래 가격 데이터베이스를 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다. 지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비슷할까? 그러고서 해봤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 로얄층이거든요. 11층부터 16층, 지금 회색이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쭉 가지고 중간값으로 만드나 그래서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적정가격, 부동산가격 공시법의 적정가격은 시장가치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 듯 하다가 산정 지침이나 산정 기준 쪽으로 내려오면 갑자기 제가 그 논문에다 써놨습니다만 갑자기 개념이 변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실거래 가격의 최빈가 또는 중앙값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텍스 밸류를 메디안으로 만드는 것만큼 스튜피드한 것이 없다 라는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라면 이것이 과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만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에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웃라이어 제거하고 평균 내면 제가 한 단지별로 5초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정확하지도 않고 어떤 그 잘못된 실거래 가격이 공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165억 원씩이나 들여서 할 일이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산정 기관에서는 과연 이 비용으로 어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고 계시는지 그러한 것들은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까 그 실거래 가격들을 연도별로 연도의 월 2017년 1월 동안 12월까지 거래된 것들을 쭉 나타내면 2017년 11월에 2억 5천짜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죠. 그럼 또 하나 산정가격은 결국 공시가격인데 2018년의 공시가격은 2018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2018년 1월 1일 기준의 공시가격을 작성하기 위해서 2017년 전체 1년 기간의 실거래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아니면 가까이 있는 것들을 더 가중치를 둬서 고려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법이 공개되어야겠죠. 그래서 실거래 반영 비율을 이건 단독 다가구 주택입니다. 제가 공동주택도 해보려고 했는데 동호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매칭하는 것이 매칭률이 너무 낮아요. 근데 단독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를 해보면 제가 동호수도 없이 면적하고 있는 자료들을 다 덧붙여가지고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거래된 것에 50%를 매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세 반영률이 저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평균이니까 뭐 아웃라이어들 조금씩 제거되고 메디안으로 내도 중앙값으로 내도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강 주변으로 우리가 흔히 비싸다고 알고 있는 지역의 시세 반영률이 더 낮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내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리고 없는 분들 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는 서민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세금을 높게 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산정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산정은 실거래를 추정하니까요. 이것은 국제 표준에서도 굉장히 어긋나는 일입니다. 유럽과 미주 대륙에서는 RICS의 레드북, 그리고 미국 IO의 스탠다드를 보면 유스펙도 있죠. 그러한 것에서는 전부 다 마켓 밸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일즈 체이싱을 하는 실거래 추정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굉장히 신기법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평균을 보면서 야, 부자들이 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싶어도 어렵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봤더니 이번에는 실거래 반영률을 계산을 해봤더니 어떤 집이 8억 5천에 거래된다 말이죠. 공시가격이 공시가격은 11억 2천, 산정가격은 14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지? 뭐냐면 거래된 집이 그거보다 더 높게 공시가격이 매겨져 있는 거죠. 이거 전 부정확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 들여다봤습니다. 일단 전 최대치들을 25개죠. 약 60개의 이상 거래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다 다음 이야기였어요. 60개가 남았어요. 첫 번째만 간신히 해봤습니다. 예, 첫 번째 1번, 번호 1번이 한정가격 14억, 주택 공시가격 11억 2천, 8억 5천에 매매됐어요. 그 다음 것도 당황스럽죠. 이걸 전부 다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는데 인근 시장에 정통하지 않은 저로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등기부 등본만 봤지만 인근의 그 거래들의 적정성을 또 발견해야 되고 이것하고 비슷한 거래들을 또 찾아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또 시점 조정하고 사정 보정하고 이래야 되죠. 그것을 평가사들을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혹시 이걸 가지고 그대로 세금을 만들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실거래 가격 DB의 관리에 있어서도 또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분거래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30번, 56번, 17번은 지분거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지금 제가 어디라고 얘기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의원실에서 원하시면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실거래 가격이 제멋대로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뭐 신탁 거래를 한 것도 지금 있어요. 신탁 거래도 사실은 공개되면 안 되는데 공개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 섞여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티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걸 일일이 저처럼 등기부 등본을 다 떼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일이죠. 그러나 어쩌면 이것을 만약 한국 감정원은 안에서 이것을 분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도 좀 깨끗한 데이터를 줬으면 좋겠고요.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것은 액츄얼 세일즈 데이터라는 것은 굉장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대로 텍스 밸류로 과세 가치로 쓰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 반영률을 넣는다고 해도 그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 웹페이지에 다 공개를 합니다. 지금 사진에 있는 것이 과세 대상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지금 주택 하나 이상한 거를 발견해서 제가 서울에 온 김에 조사를 하러 갈 겁니다. 다음 지난 네이버 지도로 보면 저기 골목 끝에 있어서 제가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가서 찍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과세 제도가 이래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를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납세자들한테 전부 다 통지를 해주고 실거래 가격은 특히 조정을 합니다. 조정해서 이것이 어떤 사정이 개입된 거래다라는 걸 다 보여주죠. 어쩌면 조세개혁은 실거래가를 전부 다 조정도 하고 거래도 된 상태로 두 개를 다 전면적으로 오픈하는 그것이 조세개혁의 출발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마을 주민들이 감시하는 게 좋거든요. 가격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성향은 제가 뭐 회기분석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거래 개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시대 반영률은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민주택이 주로 거래의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정확한 산정 가격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조세 불형평성의 핵심이고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율을 바꿔도 이것이 불가능하다,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시세 조사를 하겠다, 거래가 없는 곳에 시세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제가 써놓은 글을 읽어보시면 시세 조사는 이미 2010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시세 조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왔는데도 지금 산정 가격이 이러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실거래 가격을 저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다 입증을 합니다. 베리피케이션과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제도를 굉장히 복잡하게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감정평가 상방치를 가지는 라는 걸 적용을 해서 마켓 밸류를 하고 그 화폐로 표현한 것이 감정평가 가격이다. 이거는 제가 그 맘대로 지어낸 것이 아니고 미국의 법률을 갖다가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쓴 논문이 나중에 참고문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낼 건데 그 미국 자료를 보시면 이것들이 다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단순히 액츄얼 세이즈 데이터 실거래 신고 가격을 가지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자,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부정확한데 그 납세자의 저항이나 어떤 그 정책 불신 이러한 것은 누가 유타를 맡느냐? 지방자치단체 세정과 공무원들이 맡게 됩니다.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성도 전달되지 않고 어떤 설명도 없이 공동주택 가격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블랙박스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면 납세자는 세금은 지방정부에 내는데 그 설명은 한국 감정원에 가서 들어야 됩니다. 중앙정부한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축되죠. 그리고 불만은 어디로 갈까요? 불만은 다 자기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가죠. 이러한 것이 문제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세정과에다 계속 공동주택을 우리에게 달라. 왜냐하면 그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나 이러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또한 이것은 제가 그 연역을 보면 2016년부터 공동주택은 산정으로 하고 단독 다가구 주택은 표준화가 덜 돼서 그 감정평가를 한다 이러다가 2016년부터 완전히 다 산정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단독 다가구 주택도 실거래 기반 과세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 납세자인데 납세자로서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권리를 잃었습니다. 미국 같으면 말이죠. BRI라고 해서 Before Record 뭐냐면 세금을 내기 전에 Independent 독립적인 Expert BRI Expert 전문가에게 세금을 내기 전에 그 과표에 대해서 설명들을 권리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한 설명을 해줄 전문가들을 전부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2016년에 보면 감정평가사 1인 담당 주택 단독 다가구가 155동이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산정을 넘어가면서 감정평가사 수가 당시 228명이었고 그래서 833개 동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양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무사히 혹시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자격자들이 나머지를 담당하고 있다면 저는 납세자로서 굉장히 저의 과표를 만드는 것의 품질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 감정원에 보면은 평가사들 중에 박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민간 감정평가 법인에는 박사들이 많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저 같으면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할 텐데 그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익스피리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는 감정평가사의 등급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요건과 경험 요건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학위, 이러한 것이 이미 민간 쪽이 우월하고, 그 다음, 경험 연수에 있어서도 민간의 자격들을 보면, 보면 40년 이상이 159명이나 되고, 굉장히 많죠. 경험 연수가 20년 이상인 평가사가 17명뿐이에요. 감정원에는. 지금 이렇게 경험이 얕은 사람들이 국가의 세금을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금이 증가될 이 시기에 기꺼이 세금을 내고 싶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기꺼이 세금을 내고 싶다면, 기꺼이 세금을 내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걸 써놓긴 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의 문제죠. 2016년부터 이렇게 넘어갔는데 해외에 10년째 이 제도를 설명하러 다니지만 굉장히 난감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2006년에 시작됐던 주택은 그때부터도 조금 잘못됐지만 어쨌거나 단독 다가구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밸류 베이스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가치 기반 시스템, 국제의 아주 선진적인 국가들이 쓰고 있는 방법을 도입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이것이 칼큘레이션으로 전환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non-value based 시스템도 아닙니다. non-value based 시스템은 비주거용이에요. 토지는 감정평가 3방식, 건물은 뭐 원가 인덱스 뭐 이런 거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났는데 과연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미네소타주, 지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미네소타주의 블루링턴 시티에서 어세서 과세국장의 역할을 보면 이 사람은 평가사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안내문을 항상 제작해서 배포하는데 3월 첫 주에 대략 3만 개의 시장 가치가 통지됐습니다. 부동산 소유주에게. 마켓 밸류를 추정해서 납세자에게 보냈습니다. 산정 가격이 아닙니다. 정확한 걸 알려줬다는 얘기죠.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과세국의 조직 구성인데 오른쪽에 여성 2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저 위쪽에도 한 분 있군요. 3명을 빼고는 모두 다 감정평가사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감정평가사 밥그릇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는 납세자니까 나는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죠. 나는 의사한테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수두를 잘한다고 해도 우린 불안하죠. 무자격자에게 수두를 받기는. 자, 그 다음 거는 좀 더 큰 겁니다. 리카운티. 이쪽은 나중에 굉장히 과세자주권 얘기하시는 분들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100명에 달하는 과세국 직원들인데 여기가 월트 디즈니의 디즈니 월드를 세금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조직 구성을 보면 평가 전문성이 이렇게 많네, 60% 70%에 달하네 라는 것과 더불어서 현장 조사 데이터 직원들이 밑에 있죠. GIS와 이러한 것들. 이게 뭐냐면 굉장히 정밀화를 하면서 현장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어디 있을까? 그런 그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현장에서 인스펙터라고 해서 그 원가 조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다 공무원으로 고용돼 있죠.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는 뭐냐? 정책 문제 다시 진단해야 됩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나 비율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거래 신고 가격은 검증되고 있는가? 만약에 산정 방법을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어떤 독창적인 방법으로 인정을 한다면 그것은 검증되고 있느냐? 그다음 그렇게 독창적인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그 다음 공시비율은 도대체 왜 한 번도 언론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건지. 공시비율은 사실은 법률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어서도 공정시장 가액비율보다 용이하죠. 그렇다면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100%로 올려놓고 공시비율은 확 60%로 낮추면 그 정책은 무력화되겠죠. 이러한 문제들. 그래서 어떤 그 과세 자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인근의 비교 표준으로 사용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지금 납세자들에게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 조사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주택에 대해서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궁금해하니까요. 자, 그리고 이 지금 보면 이 삼각형에서 오른쪽과 왼쪽은 사실은 민간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지금 공무원 일자리 많이 창출되는데 도저히 할 일이 없죠. 이런 분들 창출해서 어떤 그 탈세나 아까 보면 그런 실거래 가격들 다 조사 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현장 갈 거잖아요. 그런 일 그분들이 하셔야죠. 그래서 탈세를 잡아내고 만약에 거기에 사는 사람이 어떤 기초수급자라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과표 감산해줘야죠. 과표 감산해서 복지부에 전달하면 됩니다. 복지부랑 싸우실 필요 없어요. 전달할 때 과표 조정권을 지방자치단체한테 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표를 감산해서 복지부로 보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IO의 그 마켓밸류 정의가 스탠다드이니 이러한 것들을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다가 넣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을 개념 정의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이제 더 이상 비율에 매몰되지 말자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지금 이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거래가 빈번한 서민주택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정확치 않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가치를 반영하는 공시지가 그리고 투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공개하는 것이 돼야 된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금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공시가격 산정 내에 공시비율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로 또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그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임재만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5분 내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 임재만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제가 써온 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안경을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시가격은 원래 처음에 생긴 이 제도가 도입될 때는 과세평가 목적만은 아니었고 시장의 정보, 그러니까 가격에 관한 정보, 말하자면 가치에 관한 정보를 시장이 알려줌으로써 시장에서 적정한 가치,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의미나 역할이 많이 축소되어서 마치 과세만을 위한 제도처럼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뭐 다른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료나 이런 산정하는 데 있어서 공시가격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인데 기본적인 역할이 과세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토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특히 유로와 OECD에서는 토지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유로스탯과 OECD가 낸 보고서에는 토지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나라 케이스를 아주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가치의 문제는 과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포럼을 주관하고 있는 불사조 포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라는 더 큰 개념에서 보면 공시제도는 더 크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 한 가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가격이 더 정확하고 또 형평성을 갖춘 제도로서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평가 기준 관련 공시법에서도 다 가격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적정 가격, 공시가격 이와 같이 가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대부분 다른 나라의 기준에서는 가격과 가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가격은 이론적으로 그 개념으로 보면 시장 가치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적정 가격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서 그래서 이 적정 가격으로 공시되는 공시가격은 마치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과 어떤 특정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거래된 가격과 시장 가치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마치 그런 관계가 없는 것을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가격과 가치의 혼동이라고 하는 용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발표자께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듯이 현실화율이 갖고 있는 실무적인 문제, 실무적인 용어상의 혼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격과 가치 개념을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실거래 가격은 우리가 시장 가치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의 자료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인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고 현재 현실화율을 얘기할 때 이 현실화율은 과세 가치를 시장 가치로 나눈 것이 이론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분모에 해당하는 시장 가치를 정확하게 현실화율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때 시장 가치를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이 현실화율이라는 개념을 과세평가의 성과평가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수정한 발표자의 용어에 따르면 조정실거래 가격을 시장 가치의 대용 변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조정실거래 가격도 사실상 시장 가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가능하면 시장 가치에 가까운 개념으로서 조정실거래 가격을 시장 가치 대용으로 쓰고 그렇게 수정한 조정실거래 가격과 과세평가에서 사용한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공시가격을 비교해서 그것이 얼마나 그 해당 부동산의 마켓밸류에 가깝게 평가되었는가 또 다른 부동산과 비교해서
형평성 있게 평가되었는가라는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현실화율이라는 얘기를 할 때에는 명확하게 실거래 가격에 단순히 기반한 것이 아니고 실거래 가격이 얼마나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되었는가에 대한 조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실거래 가격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실거래 현실화율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와 산정의 문제입니다.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긴 한데 현재 이 감정원에서 특히 주택가격과 관련해서는 산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이 산정이 외국의 이 평가 기준에서 얘기하는, 말하자면 글로벌 평가 기준에서 얘기하는 대량 평가, 매스 어프레이절과 유사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사실상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량 평가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정이라는 개념보다는 평가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감정원 법이 있습니다. 한국 감정원법에는 감정원이 무슨 일을 하는데냐 하면 가격 공시를 위한 조사 선정과 검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 선정과 검증, 말하자면 평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주택 공시 가격을 만약에 감정원에서 하려면 주택 공시 가격은 적정 가격이 아니고 산정 가격이라는 식으로 정의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 감정원이, 즉 조사 산정 기관인 감정원이 주택 가격의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쪽 법에서는 주택 가격은 평가한 가격으로서 적정 가격이다라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감정원은 평가가 아니고 조사 산정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주택의 공시 가격을 감정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은 상호 모순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 공시 가격은 산정 가격이다라고 정의를 바꾸든가, 아니면 감정원이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좀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의 과세자주권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과세자주권은 미국에서는 이제 대체로 카운티에서 이 과세 평가와 징수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주정부에서 카운티의 업무에 많이 개입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는 세율을 좀 제한한다거나 세 부담 상한을 정한다거나, 과세평가 가격이 평가는 정당하게 하더라도 실제 고지되는 평가 가격이, 말하자면 과세 가치가 너무 높지 않도록, 일순간에 너무 높아가지 않도록 하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자주권을 얘기할 때에는 지방정부의 모든 것을 이양하라는 것과 함께 중앙정부 또는 광역정부가 여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도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불공평한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이제 토론회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그 공시가격이 흔히 이제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70% 정도 되는데, 아주 부자들이 사는 단독주택은 50%, 그리고 상가, 돈이 있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 상가는 한 30% 정도, 이렇게 돼서 사실 강남에서 한때 그 꼬마 빌딩이나 꼬꼬마 빌딩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게 엄청 유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꼬마 빌딩이나 꼬꼬마 빌딩의 그 공시 가격이 매우 낮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서 증여를 했을 때 세 부담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느냐,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 공시 가격이 합리화돼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빌딩, 또 토지, 아파트 이런 거에 대해서 기관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내서 합리화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전수조사나 데이터를 활용한 전수조사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작년 그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그냥 그렇게 물었어요. 부동산 전수조사 가능하지 않습니까? 등기부 등본 있고 사실 지도만 봐도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고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그거 다 제출하고 월세 세액공제 자료 다 제출하고 그거 보면은 저는 모든 거를 부가세 정도로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거의 부가세 정도로 그 세제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동산 전수조사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예,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그때 이제 뭐 앞시 뉴스에도 나고 굉장히 이제 그 화제가 되면서 국토부에서도 바로 받아서 전수조사 한다 이렇게 되고 통합 시스템을 결국은 만들어냈습니다. 예, 등기부 등본, 또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 세액공제 자료 등등을 다 통합해서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한테 물었어요. 자, 통합 시스템 만들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가세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대요. 예.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전에 임대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임대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건강보험료, 임대소득세 모든 세금을 종부세까지 다 거의 면제해주거나 또 감면해주는 이런 말하자면 허황된 정말 터무니없는 제도를 기재부와 국토부가 운영해오던 것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게 드러났고 그래서 최근에 그 세제 혜택을 이제 없애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또 그 통합 시스템을 활용해서 임대 소득세를 과세하는 부과하는 정도의 통지를 500만 명에게 보냈다 이제 이런 걸 봤습니다. 제 결론은 뭐냐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겁니다. 저는 공시가격 현실화 얼마든지 우리나라처럼 개인정보 그 수집이 쉬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서 모든 자료 다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집적되어 있는 이 첨단화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냥 좀 정부가 맘만 먹으면 공시가격 현실화 그리고 이 과세 이 공시가격이 이렇게 토지 다르고 아파트 다르고 빌딩 다르고 지역 따라 다르고 이런 거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발제자 분이나 또 임지만 교수님은 이런 것들이 실거래 가격이라는 걸 고정해 놓음으로 해서 거기에 빠지는 또 함정이 있다. 그리고 또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합리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제 듣고 있는데 그동안 이 부동산 문제에 아주 주력해 오셨던 우리 경실련의 김성달 팀장님께서 이런 걸 감안해서 한번 토론을 예, 경실련 김성달입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의원님께서 앞서 조금 더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정수영 교수님께서 아주 많고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얘기들을 해주셔서 이제 많은 정보를 저희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 중에 좀 의미 있게나 또 공감되는 게 하나는 말씀하신 게 국토부나 정부가 개입되면서 가격이 왜곡되어 왔다라는 얘기를 말씀해 주신 점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정부가 이 공시가격 산정 절차나 과정들을 보면 다 국토부로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기에 이 가격이 하나는 제대로 반영이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람들이 서민들도 지방에 사는 정소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 사는 서민들도 부담해왔던 수준에 못 미치게 지금 재벌이나 부동산 부자들이 부담하고 있는가 이 문제였고요. 그 지점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거 맞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일반인들은 사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알고 그 결과가 공시가격의 시세를 얼마나 반영한다라는 걸로 저희들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안에 더 이면에 감정원이 자체 규정을 통해서 가격을 한 번 더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공시비율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의아해한 게 주택은 공시비율을 80%나 적용했는데 아파트는 시세를 조금 더 높게 반영하고 산정가격에서 그대로 나온 개별지 같은 공시지가는 오히려 더 시세 반영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실거래가보다 더 낮게 하고 있는 것이 이 결과가 뭐냐? 그럼 산정가격이 진짜 엄청나게 더 많이 왜곡된 거구나. 이거 좀 다시 한번 좀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점 하나 주셨고 또 하나는 아까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매년 1,000억 원이라는 금액이라는 건 막대합니다. 그 저희가 좀 자세히 보면 필지당 한 6,000원 정도 되죠. 조사 용역비를 단순 계산하면 필지당 6,000원 정도로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1,000억 원 정도인데 도대체 이 금액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역할들은 뭐가 수행되고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매우 그런 지점에 저희들이 많이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평가 전에 조사나 과정들이 있었기에 가격이 이렇게 왜곡되느냐 이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국토부나 또는 국회에서 어떤 맹점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후에도 계속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정부의 의지입니다. 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지금 이런 가격을 문제가 다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경실련이 10년 전부터 얘기했고요. 그 10년 전부터 실거래 반영도 낮은 거 그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시민들이 쉽게 보일 수 있는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데 왜 정부 공시가격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냐. 문제는 다 단독이나 아파트나 모든 부동산이 다 반영이 안 되면 그건 시세 반영률이 낮다고 알 수 있는데 왜 아파트는 또 높게 나오냐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냐라는 건데 이걸 10년 전부터 지적했고 올해는 특히나 그 문재인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거에 대한 또 전문가분들이 다 참여하셔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거에 대해서 개선해야겠다라는 문제 제기를 전문가들이 다 해주시고 계세요. 근데도 결과치에는 그건 빠져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서민들이 부동산 가치도 바르게 산정되다 보면 보유세 부과가 더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세 저항으로 올 수 있다입니다.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건 부동산 부자들의 가격이 더 반영이 낮아서 태금 특혜를 받아왔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잡자고 하니까 정부는 그거 바로잡으면 서민 피해가 더 우려된다고 하니까 전혀 저희가 얘기한 지적과 다른 답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정수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또 방법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저가 부동산이나 이런 그 저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절감해주는 방법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가격의 정확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미루자는 것은 사실은 지금과 같은 세금 특혜를 더 끌고 가겠다는 것밖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김현미 장관께서도 자꾸 집값이 상승하고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주장이 요구되고 있으니까 다시 또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전에는 국토부 관행혁신위에서도 현실화 방안 만들겠다고 하세요. 근데 딱 거기까지의 워딩이 거기서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가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어떠한 절차와 그 조사 과정들 지금 또 이제 곧 조사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가 바뀌었냐는 겁니다. 그냥 되게 막연하게 국토부가 여론에 떠밀려서 그냥 가겠다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얘기. 이 부분이 되게 좀 오늘 국토부에서 참석을 해주셨으니까 좀 구체적인 의지를 좀 밝혀주시는 게 지금 이 논의가 훨씬 더 의미 있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은 그냥 공평해야 합니다. 왜 어떤 부동산을 가졌냐에 따라서 세금을 덜 내고 이런 구조가 남아서는 그건 다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80%라는 적어도 85% 이 정도 수준의 값을 공시가격에 반영해야 되고 그게 그 감정원이나 내부 규정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게 하려면 이것이 법안에 어떻게든 명시가 돼야 된다. 그런 개정안이 지금 필요한 건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공시가격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좀 투명하게 드러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은 경실련이 가지고 있는 몇 개 사례 또 몇몇 사례 중심으로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면 전수조사나 어떤 더 큰 단위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에서나 했어도 적어도 표준지나 표준주택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런 문제점을 좀
합리적인 절차나 연구를 통해서 좀 드러내 주셔야 이게 그 다음 과정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투명성입니다. 지금 미국 사례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런 걸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내 값은 옆집과 뭐가 달라서 내 공시가는 이렇게 나오고 저 값은 다른 값으로 나오는지, 도대체 국토부는 뭘 조사하고 그 전문가분들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표준지나 표준주택 절차 조사 과정을 보면 가격 사례도 조사하고 또 평가하는 협의 과정도 있고 표준지 선정하는 또 전문가 심의 과정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중앙의 부동산 가격 그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이 각각의 전문가분들이 참여하셔서 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논의되고 어떤 결과치가 나오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셔야 거기서 그 점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도 감시할 수 있고 개선도 나올 수 있다. 이런 투명성이 좀 반드시 좀 확보될 필요가 있다. 관행혁신위에서도 부동산 심의위원회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부 입장을 뭐 가져가겠다고 하셨는데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도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오늘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상설 감정평가사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감정평가사 경력이 금년 2018년으로 해서 지금 30년 경력을 토대로 해서 실제 공시 업무 그런 그 실무 경험을 통해서 오늘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 좀 비슷한 내용도 많습니다만 제 실무 경험을 통해서 그런 느꼈던 그런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 제대로 형평성 있는 공시가격 확보 방안,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이미 현실화가 덜 돼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물건, 뭐 상가, 아파트, 뭐 토지, 주택 여기에 따른 그런 물건마다 또 형평성이 맞지 않는 그런 공시가격, 그런 두 가지 이제 문제점이 뭐 누누이 그동안 지적이 됐습니다. 제 나름대로 감정평가사 그 현업에서 느꼈던 그 문제점으로 간략히 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부분 그 공시지가, 공시 업무 제도가 그 여러 가지 행정 목적으로 뭐 물론 60여 가지 이상의 사용이 되지만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시지가는 주로 과세, 그 세금하고 전 국민이 이제 물론 토지나 부동산이 없는 분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저기 예를 들어서 국민 저기 다른 저기 뭐 연금 제도라든가 그리고 저기 그 의료보험이라든가 토지가 없는 분들도 연관은 됩니다. 다른 그 의료보험 부과 체계에도 기준이 되고 또 다른 그 수급자, 뭐 기초수급자 그런 걸 산정할 때도 그런 재산이 이제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체감하는 그 공시지가의 체감률은 바로 이제 과세, 과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공시 업무 현업에서 쭉 여러 가지 이제 절차, 그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들과 지역 대표들하고 회의도 다 거쳐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까지 그런 모든 회의 절차를 이제 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데요. 그 지자체, 지방 그 부동산평가위원회의 대부분의 분위기나 그런 의견들은 대부분 지금 특히 민선 그 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 조세 저항을 우려하는 것이 가장 큰 우려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지방 지자체 그 부동산 평가위원회 분위기는 그 부동산 가격을 급격히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런 좀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마 전국적으로 역력하고, 단지 이제 어떤 개발 사업지라든가 이런 보상 예상 그런 예정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은 거기에 있는 이제 지역 주민들께서 뭐 당연히 현실화 상승을 시켜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민의 이제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그 우리 공시 업무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 의견 수렴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부 그 국민들한테 개별 통지를 해서 이의신청 그런 과정을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그 국민들의 그 이해관계 느끼는 공시지가에 대한 그 관심도는 엄청 높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 분위기는 그 과세 과표로서 좀 상승을 좀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 이유는 여기 이제 국회에 저희가 왔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이제 그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같이 이제 공시 업무를 뭐 보통 9월 달부터 착수를 합니다. 현재 지금 10월 달이면 현장 조사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국토교통부에 그동안 뭐 한 20년 전부터 꾸준히 과표 현실화하고 5개년 계획, 보유세 현실화 계획 계속 그 정부마다 다 계획을 세워서 현실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달 현장 조사하고 11월 달 뭐 지역 가격 균형 회의를 하고 또 12월에 이제 전국 가격 균형 회의를 할 때까지는 그런 과표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뭐 상당한 현실화 계획을 이렇게 이제 다 기초 작업을 했다가 이제 연초 이제 고시가 보통 1월 중순 이후에 그 이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 업무가 고시가 되기 때문에 그 12월 넘어서 되게 이제 선거철이 뭐 여러 가지 뭐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고 있기 때문에 선거철이 있으면 어김없이 그 공시지가 발표하기 전에 어떤 압력이 들어온 걸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정치권에서 그 어떤 국민의 전체적인 그런 어떤 조세장을 염려하는 게 뭐 가장 그 표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 거의 연말까지는 우리 국토교통부의 그런 어떤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현실화 작업을 했던 것을 그 공표 직전 1월 달에 어떤 뭐 해마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선거철이 되면 그런 그 기초 작업을 해놓은 것을 다시 또 하향시키는 그런 경험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두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앞에서 우리 정세영 교수님이나 우리 임진만 교수님 다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그 우리 공시 업무 제도에 관한 기본 법인 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구조가 그 우리 여기 어떤 여론 언론기관이든 시민단체든 대국민이든 정말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법 체제입니다. 그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그 우리 정동영 우리 대표님 인사 말씀에도 그 국토부 감정원 지자체 등 그 1년에 수천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뭐 감정평가에 지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인쇄가 되어 있는데 실제 그 부동산 공시 업무를 전부 감정평가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실제 대한민국 법률이 그렇게 대다수 국민들과 언론기관에서는 모든 공시 업무,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그 부동산 가격 공시 업무가 그 일부만 감정평가 전문가에 의한 감정평가로서 법제화가 되어 있고 기타 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우리 비주거형이라고 표현하는 그 상가 보통 상가를 말하는 그 비주거형 부동산 그것까지 전부 다 조사 산정으로서 다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상가 가격은 제가 30년 감정평가 경험이 있지만 지금도 상가 가격은 평가가 아주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상가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모든 그런 수익 자료, 그 비용 분석 자료 그런 자료들이 아주 축적되고 또 그런 자료들이 그 건물주한테서 공개적으로 제출이 돼야만 그 수익 가격, 그 상가 가격은 감정평가가 가능합니다. 필요로 그 상가 비주거형 부동산의 공시 가격 방법까지도 우리 부동산 공시법의 감정평가가 아닙니다. 조사 산정으로서 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아마 언론기관에서도 이런 그 일종의 숨어있는 그런 불투명적인 이런 어떤 공시 업무 산정, 이런 과표 산정 체계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그동안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로서 가장 그 우리 현실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지금 부동산 공시법의 그 혼돈, 과표 산정 기관을 뭐 감정평가하는 것인지 조사 산정이 뭔지 아무런 어떤 투명한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세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문제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혼동스러운 이런 공시 업무 가격 평가 체계를 좀 전문성 있게 우선 일원화 통일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비용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몇천억 이상 TV에서 10년 이상 해도 지금 연체가 안 됐다는 지적이 저도 감정평가사로서 다르게 받겠습니다. 그 비용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시 업무의 모든 토지, 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또 비주거용 상가든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집가 변동률까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업무를 지역의 전담 평가사로 하여금 1년 4계절 상시 조사를 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토지 가격과 주택을 평가할 때 주택의 일부가 되는 땅의 가격이 서로 다르게 지금 조사를 합니다. 그건 비용에도 이중적이고 또 불일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지역 전담 평가사가 1년 지역을 상시 조사를 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임기응변적으로 시세가 변화되는 것을 순간적으로 포착을 할 수도 있고 또 토지와 주택, 집가 변동률, 상가까지 일관된 그런 공시 업무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대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 이런 이제 저희가 공시 업무를 이게 항시 최종 결정할 때 이런 감정평가사와 지금 조사 산정기관한테 너무나 과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 건강보험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정책적인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공시 업무에 다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공시 가격을 수준을 어떻게 할 건가를 그런 정책적인 것들을 어떻게 이런 제3의 공정하고 중립성을 가져야 될 감정평가 그런 기관에서 다 고려해서 정하기는 그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주장하는 것은 공시 업무는 어떤 국가의 표준을 정하는 중차대한 이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이런 정책적인 세금이라든가 건강보험 이런 부과 등은 기타 개별법에서 적절하게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서 조절을 하면 되는 것이고 공시 업무는 순수한 그런 시장에 적정한 그런 가격, 시장 가치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 우리 실거래가로 신고되는 가격이 아닙니다. 신고되는 실거래 가격을 비정상적인 무슨 기획부동산이든 토지 건물 여러 가지 포함된 거래든 그런 비정상적인 요소를 제거한 그런 감정평가 어떤 체류 이용을 분석한 그런 어떤 전문적인 감정평가를 통한 그런 가격인지 시장가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중립적인 객관적인 시장 가치의 100%를 감정평가사는 매년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공시하는 국가 국토부든 관련 부처에서 거기에 따라서 세금에 관련된 것은 금년도에는 70%를 고시한다든가 그런 정책적인 것은 별개로 분리를 시키자. 그게 제 두 번째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성 있는 일원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선택은 정부에서 하더라도 공시가격 산정은 매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된다라는 대안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러니까 일원화를 하려면 결국 세제, 그러니까 주택과 상가와 토지와 관련된 관련 부동산 세제를 좀 단순화하고 일원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1가구 1주택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작용을 해서 똘똘한 한 채로 인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왜곡이 너무 많이 되고 있고 강남 집값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상승에 또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세처럼 토지든 아파트든 주택이든 모든 부동산을 다 통틀어서 그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면 2억 5천 정도 될 때까지는 좀 면세를 한다든지 하고 거기서부터 점점 누진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는 그런 좀 근로소득세 같이 좀 공평하고 단순한 이런 부동산 과세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이런 모든 그 공시가격 산정도 또 일원화되고 전문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로 홍성훈 한국감정원 공시기획처 처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감정원 홍성훈 공시기획처장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부분 하면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중복을 최소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현장에서 겪는 애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과세 기준뿐만 아니라 주식기업계 행정 구조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민원은 재산세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보험 또는 그 부지세 폭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큰 민원이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고려는 좀 필요하지 않은가. 예시로 말씀드리면 농지 같은 경우에는 그 분리과세, 저율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재산세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00분의 7이 세율일 것입니다. 0.07%이기 때문에 재산세 자체보다는 이로 인한 지역 건강보험료가 거의 10배 이상 부과가 됩니다. 저율 부동산들, 저가 부동산들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하고 최근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10월 4일자 보도 보셨을 겁니다. 공시가격이 20% 오르면 기초연금 5만 명 탈락. 똑같이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분들의 재산가치, 그러니까 재산 환산 소득액을 공시가격에 기인해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고려들이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가장 많은 저항은 이쪽에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생각하는 우려사항, 저희가 접하는 또 다른 저항인데 지자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입으로 말씀드리면 혼란이 있을까봐 기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신보 10월 7일자 기사입니다. 서귀포시 2019년도 공시지가 인상폭 최소화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10월 4일날 제주시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평가사 8인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가격이 많이 올라온 농민들이 소유하는 자연녹지나 계획관리는 표준지 공시가격을 인하하거나 동결해 주세요라고 주문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자체는 필연적으로 지역 주민의 이해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그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저희는 어차피 실행기관이지 정책기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균형성 제고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면 그걸 집행하고 실행해 나갈 것이고요. 고가부동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지적에 대해서 따갑게 받아들이고, 고가부동산은 저희가 거래사례 분석 기간을 늘리든지 그 실거래 그 활용을 위해서 유자가격권을 확장한달지 하여간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최대한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반가웠던 일 하나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9월자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이라는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윤관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검증 강화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 계약 체결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등기되지 않음에도 허위 신고하는 것들을 막아내고, 그 다음에 허위가 의심스러운 경우에 국토부 직권의 조사 또는 공정조사가 가능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법제화된다면 여러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셨던 기초가격인 실거래가의 그 허위 가격을 걷어내고 적정 가격이 축적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낮추도록 특히
특히 이제 선거가 있을 때 이렇게 작용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중국적으로 말씀해 주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이제 저희 민주평화당의 유성엽 의원님은 그런 주장을 하십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를 그냥 국세로 좀 통일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 지역적으로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거를 지자체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보다 지금 어차피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되어 있으니까 재산세, 취득세도 국세로 만들고 대신 이제 뭐 부가세나 이런 소비세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게 어떤가 이런 주장도 하십니다. 그 얘기는 이 산정 객관적인 공시가격의 산정에 지금 지자체의 어떤 정치적인 개입이 크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점까지 또 포함한다면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의 한정희 부동산 평가 과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토론자로 이렇게 나와서 정부 정책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이렇게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자리 같습니다. 그만큼 이 공시가격 문제가 너무나 복잡하고 또 복잡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사실은 오래되고 굉장히 쌓여있는 한 칼에 해결하기가 그러니까 그게 누적돼가지고 한 칼에 해결하기가 힘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저도 이제 과거 일했던 분들한테 전해드리겠지만 이제 토지부터 공시제도가 들어왔는데 이게 98년에 89년 죄송합니다. 89년에 최초에 이제 지가공시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고 그리고 2005년에 이제 주택공시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지가공시법이 도입되면서 최초의 토지가격이 공시됐을 때 그때 언론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세금 폭탄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법에 보면은 정의가 적정 가격으로 공시를 하게 되어 있고 적정 가격의 개념이라는 것은 시장 가치라는 개념입니다. 그 내용상 다 정의된 내용 다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격을 적정 가격으로 정의를 했고 그 가격을 공시하게 되어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당시 현실을 보면 그 적정 가격으로 공시했을 경우에는 그 전에 과세 표준과 너무 괴리가 크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당시 존재했던 과세 표준에서 조금 더 개선하는 내용으로 아마 공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세금 폭탄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2005년 주택공시 도입될 때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때는 그 어마어마한 그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저희 부가 민원 콜센터를 만들 정도로 수만 명이 공시가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저희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끌어가는 게 이게 이론상 합리성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는 현실의 기반된 합리성인지 이게 사실 정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뼈아프게 생각하는 게 유형별로 공시가격 해주량이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동일 유형 내에서도 고가, 저가, 현실화율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개별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오차가 줄어들고 바이어스가 줄어드는 게 가장 국민한테 지금 요구받는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화를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불형평성 문제는 저희가 속도를 내더라도 전체적으로 현실화 수준을 일정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또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하기가 참 어려운 게 사실은 현실화이라는 개념 자체가
공시 가격을 시세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당해 연도에 볼 때 이걸 끌어올리려면 시세가 상승한 것보다 공시 가격을 더 많이 올려줘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매년 보면은 내 아파트가 올해 오른 것도 없는데 공시가 계속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특히나 지금 여러분이 지적하셨지만은 공시 가격이 이게 어떤 세금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지금 61개 행정 목적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시 가격을 어떤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뭐 목표를 가지고 끌어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부작용이 우려될 수가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은 분들이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급등한 시세 상승분만큼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불균형적인 부분들도 속도를 내서 균형성을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담당자로서 구체적인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정부 정책이 실효성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재부는 항상 보면 조세 감면 없애는 거 민원 때문에 못한다. 두 분은 또 민원 때문에 공시 가격 현실화하는 거 어렵다. 이제 민원에 너무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뭐 이제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제대로 하게 할 것인가를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토론회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계기로 해서 국토부가 좀 박차를 좀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자, 일어나자. 이렇게 형평성이 없는 문제, 이거 일어나야 된다. 또 전문화하고 또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전문화, 투명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실거래가에 얽매이지 않고 가치를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도입이 돼야 된다. 그리고 건강보험 나 뭐 이런 기초수급 등 복지적인 고려는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다. 이제 이런 의견들로 이제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발제해주신 정수현 교수님께서 정리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적은 층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싶은 재산세 납세자 연맹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시가격제도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다루는 것도 많이 봤고 정부에서 답변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늘 문제가 되는 건 아파트 가격 안 맞다 뭐 이런 얘기인데, 항상 답변은 어떻게 나오냐면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 이게 굉장히 엉뚱한 답변이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토지건물 일괄평가이기 때문에 그 덩어리 가격으로 나와요. 산정을 하는 것이고 이제 한국감정원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조사로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민간 감정평가사들이 하죠. 근데 아파트에 문제를 제기하면 꼭 공시지가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제주도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정말 참 오늘 얘기하기 좀 시간이 짧았는데 왜 공시지가 낮춰달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제주도에 사니까 제가 아마 주거정책 심의위원장일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요, 공시가격을 낼 때 이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뭐가 먼저 나오냐면 주택 공시가격이 먼저 나옵니다. 그 산정가격이 부적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게, 시장하고 안 맞아요. 그거를 지역의 감정평가사들이 안 맞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2달 뒤에 공시지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시지가를 부대업무 전체 이제 관리하는 기관인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인데 그쪽에서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 가격이 맞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답을 주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미국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게 뭐냐면 다 감옥에 가야 됩니다. 뭐냐면 이게 감정평가 중립성을 위배하는 겁니다. 감정평가사는 마켓밸류를 정확히 내야 되는데
거기에다 함부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걸 올려라 낮춰라라고 얘기를 하면 감옥에 가도록 돼 있어요. 이게 법률에 다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중세 가치를 내는데 그러한 감정평가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로 그럼 한국감정원이 내는 조사 산정 가격은 중앙정부로부터 충분히 자유로우신가요? 저는 감정원도 조사 산정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그런 국토부나 중앙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떤 중립성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표 조정권, 과표 감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걸 왜 달라고 그러냐? 주택 산정가격이 나왔는데 거기다 대고 매달렸거든요. 아까 그 기초연금 탈락하신 어르신은요, 공시지가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 주택도 가지고 있거든요. 복지 계층을 결정을 할 때는 모든 재산을 다 봅니다. 주택, 토지, 과손을 평생 경작하면서 팔고 싶지도 않고 거기서 늙어 죽고 싶다는 분을 다 쓰러져가는 플래트 집이 공시가격이 올라서 기초연금을 못 받으세요. 그 지역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 지역의 어르신들이에요. 그거를 고쳐달라고 매달렸는데 주택 산정 과정에서는 이제 거절당했고요. 그래가지고 공시지가에라도 매달려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기사가 뒤에 거가 난 거예요.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이건 서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그런 어떤 전문가의 중립성들이 우리나라에서 지켜지고 있는가, 이걸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우리 대변인께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라스베가스 가서 논문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제도에 대해서.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랑했어요. 우리나라 전부 다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고, 와, 이런 식으로 이 엄청난 그 ICT가 발전한 국가다. 그런데 우리의 프로퍼티 텍스 시스템은 왜 이럴까? 라고 물어봤었어요. 이게 정말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나 전문가가 아니어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들을 전부 다 말살하고 있고, 잠재적으로 앞으로 태어나야 되고 창출되어야 되는 전문가들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사회가 몰락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아까 제가 11억 2천짜리가 산정가격이 14억인데 제가 감정평가를 흉내를 내봤어요. 인근을 쫙 조사를 해봤는데 제가 거기다 넣지 못했지만, 왜 넣지 못했을까요? 자신 없더라고요. 저는 감정평가사는 아니니까요. 주변에 인근 거래가 27억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이거에 좋은 그 비교 표준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거나 제 감은 20억이 넘는 주택이구나, 이거는 감을 잡았지만, 그 나름대로 조정실거래가도 만들어봤는데 제가 왜 오픈하지 못할까요? 저는 감정평가사가 아니니까요. 맹장 소두를 하는데 간단하죠. 배를 가르고 맹장을 떼고 배를 다시 꿰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어떤 그 신전도계나 어떤 굉장히 좋은 시설들이 저에게 주어지면 여기서 저한테 수술받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이 전문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재료가 좋다고 해서 장비가 마련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인체의 어떤 돌아가는 원리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을 엄격하게 교육시켜야죠. 사실 지금은 뭐냐면 마켓밸류를 제대로 더 잘 추정할 수 있게 평가사들 교육하는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ICT가 발전하니까 아무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입니까? 누구도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무자격자에 의해서 수리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죠? 이게 납세자입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감안하시고 납세자의 편에서 한번 좀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1시간 40분 이상 이렇게 열띤 발제와 토론을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지금 이제 한 가지씩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고 있고 민주평화당에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는 사실 대책 중에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렵고 또 난제 중에 하나를 이제 건드리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쟁점들은 많이 다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관련 교수님들, 또 감정평가사님분들,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 그리고
민주평화당 모두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또 애를 쓴다면 이 문제도 결국은 하나씩 풀려가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끝까지 열띤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진지한 토론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지가 현실화하자 이렇게 구호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공시가격 그러면 여러분께서 현실화하자 이렇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공평한 공시가격 현실화하자. 현실화하자. 현실화하자.